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엔입니다. 수요일장 개장을 앞두고 인사드립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하락세로 마감이 됐다는 말씀 먼저 전달을 해드리겠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경제 지표의 부진이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6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98.7을 기록을 하면서 100 아래를 하회하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급격히 얼어붙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드디어 베어마켓에서 탈출하나 하고 기대했던 분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 연일 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뉴욕 증시 상황 전해드리면서 오늘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코인 시황부터 체크하고 넘어오도록 하죠. 함께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윤주입니다. 간밤에 전해졌던 암호화폐 소식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장이 모두 하락 마감하면서 암호화폐 시장도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폭의 하락은 보여주고 있진 않는데요. 우선 전반적인 시가총액 어제와 비슷한 수준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9천억 달러대 유지해주면서 비트코인이 2%대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적 지지선으로 적용되는 2만 달러 아래까지는 뚫리지 않았는데요. 현재 전일 대비 2% 빠지면서 현재 가격은 2만 300불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봉 기준으로도 현재 2%가량 하락하는 수치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펼쳐지고 있는 이 암호화폐 약세장, 작년에 있었던 약세장과는 크게 세 가지 점이 다르다라고 업계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시레이트와 활성되고 있는 월렛의 계좌 수 그리고 거래소 온체인 데이터가 다르다고 전했는데요. 이 해시레이트 같은 경우는 작년 여름에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 전면 금지에 나서면서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올해 있었던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의 급감은 비트코인이 중국 채굴과는 상관없이 채굴자들이 수익성 압박을 느끼면서 직접 내다 팔고 있는 매도세가 증가하자 해시레이트가 급감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활성 주소 같은 경우도 작년에 6월까지 급감하다가 3분기에는 반등하는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현대 같은 경우 비트코인의 가격이 낮기 때문에 새로운 활성자들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활성 주소도 3분기가 되면서 더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거래소 잔액도 살펴보자면은 작년에는 약세장에서 되려 거래소의 이 금액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점에 매수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매입세가 눈에 띄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온체인 거래량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의 잔액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라고 현재 저희 업계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약세장과 올해 약세장의 이러한 차이점, 결과적으로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반등 도대체 언제쯤 일어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를 놓고 업계 안팎으로도 다양한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피터 브렌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우선적으로 50% 수준까지는 회복되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 약세장부터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시장의 점유율을 뜻하죠. 현재 50% 아래인 42%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가총액을 100단위로 나눴을 때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42% 정도 된다는 건데요. 이 해당 비율이 50%까지 반등을 해줘야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업계 전문가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른 알트코인들의 소식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위에 있는 이더리움 전일 대비 4.31% 비트코인보다 더 큰 폭의 하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 대비는 여전히 상승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현재 이더리움의 가격은 1,153불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 테더입니다. 변동성 없이 가격 99센트고요. 서클에서 발행하고 있는 USDC도 가격 1불에 잘 고정돼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5위의 바이낸스 전일 대비 1% 하락했지만 전주 대비는 5.17% 상승하면서 현재 가격은 227불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바이낸스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죠. 바이낸스 USD도 가격 99센트에 고정돼서 거래되고 있고요. 7위의 리플입니다. 전일 대비 4.5% 하락했지만 어제까지 또 상승 흐름을 이어졌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상승분을 반납해준 모습입니다. 가격은 전주 대비 더 높은 수치 유지해주면서 현재 0.3달러에 거래되고 있고요. 8위의 에이다입니다. 전일 대비 3.7%, 그리고 일주일 전 대비 2% 하락하면서 현재 0.4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르다노 바질 하드포크를 앞두고 있는데 6월 말에 출시 예정이었던 이번 하드포크 일시적으로 좀 밀리기도 했죠. 바질 업그레이드가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날짜로는 현재 7월 3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이 바질 하드포크 네트워크를 완벽하게 시행을 하고 나면은 이 카르다노 안에서의 네트워크 스피드 그리고 확장 능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앞으로 바질 하드포크로의 효율성 그리고 스크립트 퍼포먼스가 더 개선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9위의 솔라나입니다. 전일 대비 8%, 일주일 전 대비도 2.48% 하락하면서 현재 가격 35달러에 유지되고 있고요. 최근에 가파른 상승 흐름 보여줬던 도지 같은 경우도 전일 대비 8% 하락하면서 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0.06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제 오늘 있었던 가격적인 상승 흐름, 좀 눈에 들어왔던 특징주들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체인링크가 반등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걷고 있다가 이 로빈후드에서 체인링크를 상장하겠다라는 소식에 이 체인링크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8%가량 상승해줬는데요. 어제 동시간 대비 현재는 하락세로 다시 전환이 됐습니다. 현재 3.96% 하락하면서 6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테라 루나 소식입니다. 이 루나가 큰 폭으로 말 그대로 청산 위기까지 놓였지만 테라폼랩스에서 루나 2.0을 발행을 하면서 또 일시적인 반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었죠. 이 루나2, 이 티커머니로는 LUNA, 루나입니다. 이 루나가 지난 9일 동안 70%에 가까운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또 지난 24시간 동안은 17% 가까이 올라주면서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루나 같은 경우는 지난 9일 동안 2.77달러로 70% 가까이 상승을 했지만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인 12.24달러를 비교를 해보자면 현재 정고점에서도 80% 가까이 하락한 수치이기는 합니다. 가격 반등의 이유로 뭐가 있을까 좀 살펴보니까요. 국제 해커 그룹이죠. 어나니머스가 유튜브를 통해서 권도영 테라폼레스 대표를 가능한 빨리 재판대, 심판대에 올리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현재 도건 대표가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온 이후에 취했던 모든 행동들을 샅샅이 살펴보고 있고 그와 관련된 더 많은 범죄 소식들을 찾아내고 있다라고 전하면서요. 앞으로 우리가 도건 대표를 빨리 책임을 묻게끔 하고 빨리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나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되려 루나의 가격이 반등해주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상황 어제 미장에 이어서 현재 하락 장세 보여주고 있지만요. 전반적인 전망은 크게 바뀐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한편 업계에서는 또 암호화폐 전망 앞으로 어떻게 내놓고 있을지 또 전문가들의 의견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의 겨울이 오기는 했지만 투자자들의 관심 도와는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리포트,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은 토큰 가격 하락과 또 생태계 종말을 암시하는 현재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참여도가 되려 높아지고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대한 급속한 발전, 또 그리고 파괴적인 성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 블록체인 또 암호화폐에게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보고서가 우리 시장에 또 어떤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한편 이 보고서를 통해서 앞으로 암호화폐가 이 법정화폐와 암호화폐 생태계를 연결하는 이 가교의 역할을 잘 해내야 될
될 것이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암호화폐 네이티브 생태계 구축이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빨리 개선되어져야 된다고 경고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국내 주요 이슈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루나 사태 이후에 금감원부터 국내 정부에서도 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이 관련 법제, 이 규제안들을 속속히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개인회생 변제금에 대한 소식이 어제 전해졌는데요. 이 주식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로 잃은 돈, 이 개인회생 변제금에는 앞으로 반영을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실무 준칙을 새로 제정했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새 준칙에 따르면 채무자가 주식 또는 이 암호화폐 투자에 발생하는 손실금은 채무자가 파산할 때 배당받을 총액에서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제외가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제정으로 인해서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에 실패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2030 채무자들의 경제적 복귀 시간이 오히려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정부는 입장을 내비쳤고요. 또 그런 한편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돼서 코인의 거래를 앞으로 90% 넘게 금지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이 업계 우려의 목소리가 퍼지고 있습니다. 바로 코인들이 증권성을 띠고 있냐 아니냐를 놓고 계속해서 논제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사실 미국에서도 아직 이 증권형 토큰이 어디까지가 증권형인지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없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우선 증권형 코인을 규제를 하겠다면서 거래소에서는 증권형 코인을 거래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현재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해당 법안이 진행이 된다면은 업비트와 빗썸 또 코인원과 같은 거래소에서 이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이 상폐될 수밖에 없는데요. 한마디로 국내 거래소들이 앞으로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르는 위기에 놓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일이 단기적으로 일어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또 보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파괴적으로 시장을 망가뜨리는 규제안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도 없고 아직 미국 SEC도 하위 테스트 기준에 맞는 가상자산을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하지 못했는데 국내에서 먼저 이런 증권형 코인을 규제한다는 것은 절차가 맞지 않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사실 증권형 코인 같은 경우는 이 거래소에는 상장이 되면 안 되는 코인들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우후죽순으로 수백 개에 달하는 코인들이 국내 원화마켓에 상장이 돼 있죠. 앞으로 정부가 본격적인 이 제재에 나서게 된다면은 앞으로 거래소의 위치도 전반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SEC의 위원장인 게리 갠슬러가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본격적으로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증권성 토큰은 아니지만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호화폐들, 90% 이상의 암호화폐는 모두 증권성을 띠기 때문에 이 SEC 혹은 CFTC에서 본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냈는데요. 이렇게 미국에서 증권형이냐 아니냐를 놓고 이미 리플 작년에 한 차례 소송을 겪은 바가 있었죠. 미국에서도 이와 관련된 규제안이 마련된다면은 국내에서도 관련된 규제안들이 속속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래소뿐만 아니라 거래소를 통해서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까지도 정부들의 이러한 규제안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암호화폐 시황까지 체크를 하고 넘어왔습니다.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이 코인 시장도 지금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 이슈를 좀 전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투자에 이 점까지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 분석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오늘의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7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독일에서 열린 G7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죠. 예상대로 나왔던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과 금수입 금지 조치 등 추가적인 제재 방안들이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관련돼서 그 배경과 실질적으로 이런 걸 제재를 가한다고 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관련된 내용 전해주시죠. 네,
G7 이제 정상회담이 6월 28일서부터 26일부터 28일까지 독일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주요 의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가장 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른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사업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중요했던 게 이제 러시아 제재와 그다음에 그 글로벌 물가 상승률 억제에 관한 그런 현안들을 논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러시아 제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방금 얘기했듯이 러시아산 금의 수입이 금지가 됐고, 그다음에 석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을 검토를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금 수출량은 연간 190억 달러로 세계 두 번째의 금 수출국입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 금의 대부분을 지금 선진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 수입이 금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러시아 경제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가 국제 유가 안정을 위한 노력입니다. 최근 이제 국제 유가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공급반 물가 상승률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게 G7 정상들의 공통된 의식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돼서 지금 원유 증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지금 오펙이나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에 현재 증산 속도를 유지를 하겠다라는 전망이고, 추가적인 증산에 대해서 상당히 난항을 겪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베네수엘라나 이란 등 지금 석유 수출이 상당 부분 지금 제한을 받고 있는 나라들의 수출 정상화를 통해서 원유의 추가 공급을 시장에 하는 그런 방향이 추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석유 가격 상한제가 논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서 석유 가격 상한제 도입이 방안을 이제 검토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러시아산 원유의 수출 감소로 인해서 국제 원유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 유가의 급등은 물가 상승률의 상승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인해서 각국의 지금 CPI 상승률이 지금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이제 러시아산의 이제 그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지금 러시아에 대한 수출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큰 영향을 지금 못 미치고 있다라는 그런 또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방 국가들은 유가 상승에 따라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거나 또 이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이거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감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에 비해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친러 국가를 대상으로 원유 판매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어서 경제 제재에 큰 지금 타격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10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조속히 물가를 안정시켜야 될 지금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미 바이든 정부의 지지율이 중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역대급으로 낮은 지지율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선거에서 지금 의회 권력을 공화당이 가져갈 것이다라는 게 시장 대부분 생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는 중간 선거의 패배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요인이 아마 유가 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공급망 인플레이션의 주범인 유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석유 가격 상한제를 제한할 만큼 상당히 지금 다급한 상황에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7에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할 때 일정 가격 이상을 지불하지 않는 조치를 한다라는 게 석유 가격 상한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만약 일정 가격 이상으로 그 원유 가격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는 원유 수송과 관련된 보험을 제한을 함으로써 가격을 통제하겠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되는 이유가 대부분 이제 원유는 해상 운송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운송을 하다가 유조선 사고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피해가 급속히 증가하기 때문에 보험 관련된 이제 처리 비용이 상당 부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대부분 보험을 가입을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보험을 가입을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운송에 상당 부분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각국 G7 내에 이제 재무부 등 관련 부처 간에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를 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가격 석유 상한제가 과연 실시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시장 내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아직은 다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원유의 공급 국가와 수요 국가가 상당히 많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가격 통제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석유 가격 상한제를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국제 기구가 없다라는 게 현재 상황이고요. 또 이제 이런 기구가 없다 보니까 과연 상한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제재를 할 것이냐도 상당히 불투명하고요. 또 석유 가격을 상한 가격을 정한다라는 게 과연 어떤 기준으로 상한을 정할 것이냐라는 그런 기준도 상당히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적절한 원유 가격 통제로 인해서 원유 수급이 더욱 꼬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최대 석유 수입국인 중국과 인도가 과연 석유 가격 상한제에 동참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최근 이제 G7과 중국 간의 신냉전으로 불리는 긴장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과연 G7이 제안한 내용을 협조할 것이냐라고 보면 상당히 협조가 불투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러시아 중국 간의 높아진 친밀감으로 인해서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아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거부를 행사할 것이다라는 게 시장 예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러시아산 원유가 최근 경제 제재로 인해서 국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인도나 중국에 지금 공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우랄산 원유 가격은 브렌트 가격의 지금 3분의 2 수준에서 지금 거래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러시아산 석유 가격이 지금 시중 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에서 과연 이런 석유 가격 상한제에 실익이 있느냐라는 것도 같이 생각해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각국의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는 거에 반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경제 제재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압박은 어려울 것으로 좀 전망이 된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국제 유가는 인플레이션 이슈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좀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좀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뉴욕 상호거래소에서 8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2.19달러 오른 배럴당 111달러 선에서 현재 거래를 마쳤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와 관련된 이야기, G7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이슈네요. KG그룹 연합의 쌍용자동차 인수가 확정됐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쌍용자동차가 과연 어느 그룹의 좀 품에 안길지 주가가 계속 관련된 주가들이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만 정확히 어떤 절차를 통해서 KG그룹에게 인수가 되고 관련돼서 주가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대표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KG그룹이 이제 쌍용차의 새로운 주인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쌍용차 매각 관련돼서 작년부터 시장에 상당한 이슈로 부각이 됐었던 그런 내용이고요. 얼마 전에 이제 에디슨 EV 컨소시엄에서 인수를 하려고 했다가 일단 취소가 되면서 새롭게 이제 주인을 찾는 과정이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쌍용차 매각은 스토킹 호스 방식이라는 이제 방식으로 최종 인수자가 결정이 됐는데요. 처음에 이제 인수 예정자가 결정이 된 후에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 이후에 공개 입찰을 통해서 조건부 투자 계약보다 더 좋은 조건을 내는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5월 달에 KG 컨소시엄이 인수 예정자로 됐습니다. 그 후에 이제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했고요. 지난 6월 24일 날 공개 입찰을 통해서 광림 컨소시엄이 참여를 하면서 양 컨소시엄 간의 결정이 어떤 식으로 될 건지가 시장의 관심 사항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일 이제 서울회생법원에서 최종적으로 KG 컨소시엄을 최종 인수자로 결정을 했습니다. 양 회사 간의 그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광인 컨소시엄이 금액상으로는 조금 더 써낸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런 써낸 거 외에 과연 자금 조달을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 것이냐가 아마 최종 결정에 상당 부분 작용했을 걸로 보입니다. 광인 컨소시엄의 제안은 일단 자금 조달 방법이 계열사 유무상 증자나 해외 투자자 유치 등으로 인해서 구체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아마
법원에서 판단을 한 걸로 보여지고요. KG 컨소시엄 같은 경우 운영 자금을 지금 한 5,6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대부분을 자체 자금으로 충당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일단 조달 방법의 신뢰성을 좀 더 얻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KG그룹이 과거 워크아웃이었던 KG스틸, 지금 KG스틸이죠. 과거에 이제 동부제철을 회생시킨 전력도 아마 법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KG 컨소시엄에서 인수자가 결정이 되면서 총 인수 대금은 한 9,500억 이상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나눠보면 신주로 3,3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운영자금으로 500억 정도 투입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운영자금을 위한 신주로 5,600억 정도, 그래서 전체 총합이 9,500억 이상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KG 컨소시엄은 향후에 이제 쌍용차에 대한 향후 일정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KG 컨소시엄이 다음 달 초에 본계약을 체결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계약이 체결이 되면 7월 말 이전에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고요. 이런 회생계획안은 쌍용차와 아마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생안이 법원에 제출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8월 말이나 9월 초에 회생계획안을 인가할 관계인 집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인 집회는 이제 쌍용차에 관련된 채권이나 그다음에 상거래 금융 대출을 해줬거나 아니면 관련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단에 이제 동의를 이제 필요로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회생계획안이 회생담보채권, 그러니까 금융 대출을 해준 채권의 4분의 3 이상, 그다음에 회생채권자, 그러니까 상거래 채권을 거래했었던 사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통과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회생채권자, 그러니까 상거래 채권자의 변제율이 어떤 수준에서 결정되느냐가 아마 회생안 통과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관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과거 이제 에디슨 모터스 같은 경우 이제 변제율을 1.75%를 제기를 하면서 채권자들의 반발에 크게 샀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인가를 못 받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마 이번 KG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과거에 에디슨 모터스의 계약에 비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제율이 에디슨 모터스보다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의가 받기가 좀 쉽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이런 관계인 집회까지 전부 다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10월 15일 날 쌍용 자동차의 회생 절차가 마무리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서부터는 KG 컨소시엄이 본격적인 경영에 참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쌍용차 입찰이 종료가 되면서 관련된 재료가 노출이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전일은 주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는 업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KG 그룹 내에선 KG 스틸, 그다음에 KG ETS, KG 이니시스, KG 모빌리언스 이렇게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전일에 KG 스틸 같은 경우는 8%, 그다음에 KG ETS 같은 경우도 6%, KG 이니시스도 마이너스 2%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KG 모빌리언스만 한 1%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과연 향후에 이렇게 이제 투자한 기업들의 주가는 쌍용차 정상화 단계와 아마 맞물려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쌍용차가 조기에 정상화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런 투자한 기업들의 주가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KG 스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쌍용차의 냉형 강판, 그다음에 아연도금 강판을 공급 중에 있습니다. 쌍용차가 정상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이런 강판 관련된 매출이 증가를 하면서 KG 스틸의 매출 성장세도 추가적으로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산업은행이 쌍용차에 추가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기존의 에디슨 모터스일 경우에는 산업은행이 쌍용차에 추가적인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KG 컨소시엄은 일단 투자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아마 쌍용차 산업은행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추가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쌍용
산업은행이 쌍용차에 대한 추가 지원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경영 정상화가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 관련 기업들의 부담도 상당히 일정 부분 좀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쌍용차가 이제 중형 SUV인 토레스를 출시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전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첫째 날 15,000대를 계약을 했고요. 전일자까지 사전 계약 대수가 25,000대를 넘어서면서 향후 경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준비하고 있는 U100, 그다음에 KR10이라는 전기차 모델도 추가적으로 발표가 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만약 이런 추가 모델까지 성공적으로 성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쌍용차에 대한 그 정상화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관련된 투자 기업 주가도 긍정적으로 단기적인 보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긍정적으로 미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쌍용자동차 인수와 관련된 국내 이슈까지 자세하게 짚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오늘장 전략 저희가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저는 미국 증시가 이제 장 초반에는 3대 지수 모두 1% 넘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장 중반에 부진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이제 하락으로 반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하락 폭이 커졌었던 이유는 이제 최근 4거래일 동안 지수가 한 8%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익 매물이 같이 출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어저께 이제 미국 경제 지표 중에서 이제 컨퍼런스 보드에서 6월 소비자 신뢰 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98.7을 기록을 했는데요. 기준치 100 이하를 기록을 했고요. 2021년 2월 이후에 최저치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맞춰서 기대 심리도 66.4로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하는 그런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도 8%를 기록을 하면서 지난 1987년 8월 조사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전반적으로 경기 소비 부진이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히 보인다라는 게 투자 심리를 급속히 유치를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WTI도 중국의 코로나 격리 축소로 인해서 향후 원유 수요가 증가할 거란 기대감으로 110달러 선으로 다시 회복했다라는 것도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금일 증시도 아마 투자 심리가 좀 불안을 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는 하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단기간에 지금 100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관련돼서 차익 매물에 대한 내용이 계속 출회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B2 물량이 지속적으로 이제 출회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상승으로 인해서 B2 물량이 다소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마 주가가 재차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오늘 환율과 외국인 움직임도 같이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전일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이면서 아마 금일 원화 환율도 아마 상승을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다시 1,300원대에 근접해서 넘어갈 것이냐 여부도 아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환율이 불안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 매도세가 다시 좀 강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는 아직 경제 여건이 바뀐 사항이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 접근과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로 인해서 유럽 방문 중으로 있기 때문에 관련 이슈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슈에 따라서 종목별 움직임은 있을 걸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 기본적인 흐름은 아직까지는 약세 흐름 속에서 반등했었던 수준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바닥을 좀 더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마 그때까지는 매수는 다소 좀 유보하시는 전략이 아직까지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장 작전까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이슈와 국내 이슈까지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국내 증시 작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FP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수요일장 개장을 좀 앞두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하락세로 마감이 됐는데 또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영향을 받았다 풀이가 되고 있더라고요. 국내 증시에도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최근 글로벌 증시 대비 우리나라 지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지수가 상당히 많이 좀 급락을 했죠. 네, 억울했어요. 억울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강해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좀 크게 좀 두 가지 이유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국내 증시에는 안 좋은 영향을 끼쳤죠. 한 1,300원까지 좀 올라가면서 특히 이제 외국인에 대한 수급, 여기에 따른 또 이제 뭐 국내의 어떤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나오는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역으로 추측을 해봤을 때 이제 지금 영업 컨센서스가 좀 많이 낮아지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수급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좀 고유의 문제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지금 이제 신용 관련된 이제 뭐 잔고 부분이 좀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신용 잔고가 8조까지 내려간 상황이고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10조 정도 되다 보니까 양시장 한 18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20조가 좀 넘어가는 상황에서 뭐 하루에 지금 뭐 많게는 뭐 6천억 정도까지도 계속 이제 반대 매매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장 자체는 뭐 상대적으로 상당히 가벼워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반대 매물로 인해서 좀 많이 상처를 좀 받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억울했다는 말이 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정도로 글로벌 시장 대비 최근 국내 증시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줘서 반등을 기대하고 있는 구간이지만 참 이게 계속 우리 FP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지만 관련돼서 시장에서 개인들이 이제 손해를 보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만큼 시장이 좀 가벼워졌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동력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가져보는 것이 지금 현 시점입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개인들만 또 순매수를 좀 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반등 신호가 조금씩 잡힐 때 이렇게 순매수를 적극적으로 하는 개인들 이 투자 전략이 맞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이제 어제 보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어제 그다음 그저께가 좀 뭐 월요일부터 조금씩은 좀 매수가 좀 네, 잡히고 있는 사더라고요.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신용잔고가 그렇게 좀 내려간 상황에서 다시 매수가 들어온다. 네, 이건 뭐죠? 그래서 확실히 지금 개인 투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기대를- 제가 볼 때는 네. 좀 이 총알이 남아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도 바닥이 아닌가? 나는 또 그러한 또 의심이 좀 들 정도로 상당히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좀 궁금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현재 상황에서 보게 된다면 기술적인 좀 반등은 좀 나온 상황이죠. 지난주 금요일부터 지금 3일 연속으로 좀 반등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래도 지금 수급에 대한 공백이 좀 충분히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개인 투자분들의 어떤 매수세가 들어와도 시장에서 지금 이제 기관 외국인은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좀 지수가 좀 들어올려졌다는 점. 다만 이제 오늘이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과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좀 연속적인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만 오늘 시장에서도 어떤 수급 동향을 보이는지는 저희가 장중에도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그렇다면 어제까지 시장을 좀 보면서 국내에서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업종으로 쪼아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해서 기대가 저도 큰데요. 뭐 시장 빠질 때 제약 바이오는 그간 계속 같이 빠졌기 때문에 뭐 다른 업종들 대비해서 정말 좀 암울한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좀 호재가 나오고 있다고요? 일단은 삼성전자의 어떤 그런 반도체 좀 흔들림이 좀 상당히 많았죠. 예. 근데 여기에 좀 우리가 가장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이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2분기 어닝 시즌 관련돼서 컨센서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그러한 결과는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네. 것 같고 뭐 어닝 시즌 별개로 지금 이제 소부장 관련된 부분에서 좀 뉴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백신 관련돼서 좀 뉴스가 조금씩 나오고 있죠. 사실 이제 코로나19 관련돼서는 거의 이제 지금 뉴스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네.
백신이 뭐 지금 상황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제 백신 주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올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위기의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뭐 백신이라든지 첨단 바이오 의약품 제조 기술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정부가 소부장 핵심 전략 기술에 좀 지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과 관련된 부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실패 리스크를 조금은 좀 줄일 수 있지 않냐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소부장 핵심 전략 기술의 바이오 분야 4개 기술이 좀 추가적으로 좀 고시가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백신과 관련된 기술뿐만 아니라 첨단 바이오 의약품, 제조용 핵심 세포 및 뭐 소재 제조 기술 같은 이런 좀 기술들이 좀 포함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어떤 국내 백신 관련돼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이와 관련돼서 좀 이제 뭐 관련 기술이라고 있는 LNP 기술까지도 지금 같이 지금 포함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와 관련된 뭐 치료제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분명히 좀 우리나라가 좀 주권을 좀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토대는 분명히 마련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분기 어닝 시즌과 관련돼서 좀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제가 월요일에 자동차 섹터를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반도체 섹터와는 달리 좀 2분기에 좀 실적이 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섹터가 반도체 섹터는 좀 제외를 하고요. 그다음 자동차 섹터, 그다음에 이제 제약발 섹터가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약발 섹터 하면은 뭐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뭐 유한양인 같은 좀 상당히 좀 큰 기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들은 대부분 다 매출 1조를 넘어간 이제 회사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분기에도 좀 이러한 부분이 조금 이제 재현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좀 대표적인 종목이 셀트리온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셀트리온이요? 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아마 장중에도 다시 한번 잡아드리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최근에 좀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2분기에 매출이 한 5,200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1분기에도 5천억이 좀 넘었기 때문에 결국 상반기에 5천억을 2번 찍으면서 1조 클럽을 좀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살짝 좀 미스가 나긴 했습니다만 삼성바이오에피스라는 이제 자회사가 좀 편입이 됐기 때문에 네. 2분기부터 실적이 좀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CMO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전통 제약사들이죠.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한 4천억대 정도 찍으면서 지금 상반기에 9천억대 매출 좀 찍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전통적인 제약사, 그다음에 CMO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반기 내에 거의 1조 정도 되는 어떤 그런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견고한 모습.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서프라이즈로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 바텀아웃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를 하면서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제약 바이오 섹터에 오히려 시장이 어려울 때 호재성 이슈들이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움직임이 포착이 돼서 특히나 관련된 종목들, 큰 종목들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장중에도 또 주가에 대해서 움직임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지만 관련돼서 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중단을 하겠다 또 이슈가 나오면서 어제 또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등 굵직한 기업들이 2분기 어닝 시즌을 좀 앞두고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드렸습니다. 장중에도 뭐 잡아드리겠지만 그렇다면 이렇게 좀 굵직한 제약 바이오 기업들 중에 혹시나 FP님이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셀트리온일까요? 저는 이제 지난주에 한번 그 제약바이오 섹터 관련돼서 말씀드리면서 이제 ADC 관련된 치료제를 좀 말씀을 드렸고 셀트리온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네. 셀트리온은 약간 대장주라고 보시게 그쵸, 된다고 그쵸. 하면 그 밑에 이제 기술 수출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뭐 레고캠 바이오, ABL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네. 상당히 좀 수급이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레고캠 바이오는 이제 ADC 이제 관련돼서 치료제에서 상당히 좀 이제 많은 기술 수출을 한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랩바디 B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좀 이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의 어떤 색채가 묻어있는 종목보다는 오히려 기술 수출을 하고 있고, 뭐 코로나19 때는 좀 많이 못 나갔던 임상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만개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관련돼서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업종과 관련돼서 종목 이야기까지 나누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좀 개장을 좀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전략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응 작전이 필요할까요, FP님 지금 시점에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워낙 급락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매물 소화 과정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반등에 대한 시도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6월 이제 마지막,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가 6월 마지막과 7월 이제 초가 월말 월초 겹치는 좀 어떻게 보면 한 주기 때문에 6월 말을 좀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월봉을 좀 어떻게 그릴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5월, 6월 같은 경우는 금리, 인플레이션, 뭐 환율 같은 이런 좀 거시적인 지표에 상당히 좀 증시가 휘둘렸다고 한다면 7월에는 이제 어닝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분명히 실적과 관련돼서 숫자에 관심 있는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부각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1분기에 호실적을 좀 기록했던 종목 혹은 뭐 수주 잔량이 많은 종목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저는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씩은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4월 21일 이후로 외국인이 3일 연속 매수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일 팔고 2일 사고 다시 계속 매도하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꾸준한 매수세가 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코스피의 전체에 상당히 키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삼성전자의 어떤 반등이 어떤 시장의 반등을 주도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장세를 결정짓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삼성전자의 어떤 외국인의 매수 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7월 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닝 시즌이 시작될 때도 삼성전자의 수급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척도로서 또 기능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가까지 살펴봐 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5월과 6월 같은 경우는 정말 집 밖이 어지러웠기 때문에 집 안을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2분기 어닝 시즌이 다가올 땐 이제 좀 실적에 집중해서 볼 만한 종목들을 골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야기까지 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그렇다면 이 지수 밴드 구간을 설정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위아래로 이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요? 일단은 코스피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저점에 대한 부분이 지난주에 상당히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죠. 맞아요. 바닥이냐. 네, 그래서 저는 2260 정도까지 봤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2300에서 좀 약간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2300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반등이 나오고, 어제까지 3일 연속 그래도 반등을 좀 시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전쟁 관련된 부분, 거기서 다시 한번 이제 금리 관련된 부분으로 다시 한번 또 주가가 좀 밀렸지 않습니까? 에 따라서 그 2600선까지는 사실은 기술적인 반등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는 다만 이제 중간중간에 좀 구간을 좀 잘라보게 된다고 하면 2460에서 2500선까지의 반등 여부는 분명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큰 줄기에선 2600까지 어떤 반등을 기대해 보겠습니다만, 한 번 정도 2460에서 2500선까지의 반등 여부를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여기서 2500을 좀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2600선까지는 충분히 무난하게 좀 갈 수 있다. 그래서 2500을 넘어가게 되면 보유하신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수가 2600선이 갈 때까지는 그래도 홀딩하는 전략 분명히 유효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2600선 아래 개파락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메우려고 하는 시도도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수는 상방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한 번에 V자로 반등하는 것이 아니라 울퉁불퉁 가는 어떤 장세가 나올 것이고, 그 구간마다의 어떤 대응이 분명히 필요한 장세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그 목표 구간까지 가는데 험난한 크고 작은 산들이 좀 예상이 된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지고만 있는 것도, 그렇다고 무조건 사는 것만도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식은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구간을 지날 때 저희가 또 매매 시그널이나 여러 프로그램 통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지켜드릴 수 있는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과 함께했습니다. 장중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전 전략 이렇게 세워드렸습니다. 저희 장중에는 매매 시그널 다음 프로그램 통해서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